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레토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레토릭이란 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를 뜻하는데요. 레토릭이요? 예.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하여 말을 좀 화려하게 꾸미는 수사의 일종입니다. 네. 레토릭 기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정치인 같아요. 왜 정치인들은 대중을 설득해서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토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정치 세계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문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 나치에 있었던 괴벨스가 했다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한때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표현이라고 해요. 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문장은 선전선동을 뜻하는 프로파간다의 본질을 좀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프로파간다란 일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할 때 사용되는 선전선동 기법인데요. 네. 레토릭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이나 주장을 프로파간다라고 표현하면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레토릭이라고 말하면 부정적 느낌은 좀 지워지고 꽤 긍정적 표현으로 다가오죠. 예. 근데 어쨌든 표현이야 무엇이든 간에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인은 말을 화려하게 꾸며서라도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레토릭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해서 그리스 시대는 돈을 주고서라도 레토릭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때 돈을 받고 개인 교습을 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란 기원전 4, 5세기경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철학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논변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쳤던 교사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레토릭 기법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걸 돈 주고 옛날에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세익스피어의 희곡 율리우스 카이사르에는 레토릭을 통한 설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로마 시대 가장 강력했던 집정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척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로마 군중들 앞에서 브루투스가 한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카이사르의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군중들이 이유를 말하라고 막 외치죠. 이때 암살단의 일원이었던 브루투스가 어연하게 군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 조금 길어서 좀 오태훈 아나운서의 좋은 목소리를 한번 이 대목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은 아닙니다. 예. 만일 여러분들 중에 카이사르의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소. 카이사르에 대한 브루투스의 사랑도 그이의 것만 못하지 않다고. 그러면 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게 반기를 들었느냐고 묻거든 이것이 나의 대답이요. 내가 카이사르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카이사르가 죽고 만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카이사르가 살고 만인이 노예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인 카이사르를 죽인 이유가 친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노예의 죽음을 당한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구국의 결단이라며 군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수사를 통해서 자기 행동이 정당한 거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레토릭을 통해서 군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느냐?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롤랑 바르트가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상은 믿기지 않을 만큼 고대의 수사 기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로마 시대보다도 더한 레토릭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요즘은 TV만 잠시 켜봐도 네. 온갖 레토릭과 수사적 표현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를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레토릭이 일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조차 알게 모르게 레토릭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레토릭의 표적이 되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왜 연인들끼리의 대화에서도 진실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레토릭 기법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3년에 개봉된 오석근 감독의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네. 만약에 세상에 지원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면 그땐 제가 죽은 겁니다. 50년 후에도 지원 씨를 지금처럼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후에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남성의 말 진실일까요? 아, 이게 어떻게 진실이 돼요? 너무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레토릭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는 당시의 마음이야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진실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면 50년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죠? 이거 진실을 또 확인할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체로 공감하시겠지만 연애 초기의 감정을 50년간이나 변함없이 지속한다? 이건 매우 어렵고도 드문 일일 겁니다. 물론 뭐 남성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레토릭의 일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레토릭 기법이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곳은 아무래도 광고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아, 예. 그죠? 예. 광고랑 기업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지갑을 열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홍보 활동이죠. 이때 온갖 레토릭 기법을 활용해서 자사 상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제보다 포장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지를 수없이 고민하죠. 즉 레토릭을 연구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광고 세계에서는 명백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레토릭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컨대 의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선전합니다. 좋은 의자가 성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를 좋은 의자에 앉히면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 말 다 진실일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의자가 어떻게 성적을 올리겠어요. 그렇죠. 지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의자가 성적을 만든다는 주장은 딱히 거짓말은 아니죠. 네. 하지만 진실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처럼 레토릭은 명백한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실도 아닌 그러니까 정확히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회색 지대에서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을 현혹하면서 설득하려 하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온갖 레토릭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마케팅이나 광고 기법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레토릭 기법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네. 그 결과 현란한 레토릭에 속아서 덜컥 카드를 끌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걸 왜 샀지?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레토릭이 우리의 생각과 지갑을 노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토릭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레토릭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조금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레토릭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학. 예. 철학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하지만 그에 앞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걸러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네. 철학자 데카르트는 우리가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명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하고 의심한 끝에 그 어떤 의심의 여지조차 남지 않는 상태라야 비로소 진리라고 믿어도 좋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의심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것만이 진리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철학적 사유가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본 셈입니다. 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비슷한 관점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는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날 철학자는 불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심의 지면에서 가장 악의적인 견눈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학자는 모두 다른 사람 모두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도 네. 끝끝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이죠. 결국 철학자는 진리의 담지자이면서 동시에 의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철학 공부 즉 자명해 보이는 것에도 일단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연습을 통해서 참과 거짓 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고 그 결과 레토릭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하는 것. 네. 이게 철학적인 사유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철학적 사유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관점일 수도 있죠.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유명한 시인 유아는 네. 그 책 안에 있는 오징어라는 짧은 서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그러니까 시인은 오징어 잡이배에 집어등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을 보고 모여드는 오징어를 보면서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오징어란 압구정동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을 보고 모여드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해서 시인은 단호하게 말하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 찬란한 빛, 모든 광명을 의심하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레토릭은 오징어 잡이배의 집어등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불빛에 정신을 잃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자칫 낚싯바늘에 코가 깰 수도 있거든요. 해서 시인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시인 유아의 경고는 온갖 레토릭이 난무하는 오늘날에도 어쩌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서 혹시 내 주변에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레토릭이 없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의심하고 의심하겠습니다. 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